자, 삼국지 쪽 잠시만요. 삼국지 읽읍시다. 오늘은 어제는 제하우 조전 읽었고요. 오늘은 순욱 순유 가후전입니다. 조조를 보좌했던 책사들이죠. 순욱 순유 가후전. 순욱 이야기부터. 자, 순욱은 자가 문약이고 영천군 영음현 사람이다. 그 영천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적의 인물들이 많죠. 자, 조부 순숙은 자가 계화이고 낭릉현의 영을 역임했다. 그는 후한 순제와 환제 때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순숙은 자식이 8명 있었으므로 팔룡이라고 불렀다. 순욱의 부친 순고는 제남국의 상이었고 숙부 순상은 사공이었다. 순욱이 나이가 어렸을 때 남량의 하옹이 그를 특별히 여겨 말했다. 제왕을 보좌할 재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왕좌지제라 그럽니다. 왕좌지제. 그래서 그 삼국지 6에 보면은 순욱의 재능이 왕좌로 되어 있죠. 그 왕좌라는 게 왕위 오를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을 보좌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왕좌지제라고 부릅니다. 자, 영한 원년 189년입니다. 순욱은 효렴으로 청리가 되었고 수국령에 임명되었다. 동탁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밖으로 나가 관리를 돕는 자리에 임명되길 원했기에 항보현의 영으로 임명되었지만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촐로들에게 말했다. 영천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천하에 정변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 군대가 충돌할 것입니다. 마땅히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 땅에 집착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마침 기주목이며 순욱과 같은 군 출신인 한복이 기병을 보내 순욱을 영접하려고 했다. 그 한복이 여기 그 기주목이었죠. 순욱은 그러나 그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욱은 홀로 가족만 데리고 기주에 이르렀다. 기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원소가 한복의 관직을 박탈한 뒤였지만 한복은 최상급 손님의 이로서 순욱을 대우했다. 순욱의 동생 순심을 비롯해 같은 군 출신인 심평과 곽도는 모두 원수에게 임용되었다. 심평, 곽도도 전부 다 영천 사람인데 요때 아마 원수한테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순욱은 원수의 인물됨을 헤아리면서 그가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조는 분무장군이 되어 동군에 있었다. 자, 초평 2년 191년입니다. 순욱은 원소의 곁을 떠나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장자방이로다. 장자방은 이제 장량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순욱을 사마에 임명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 29이었다. 당시 동탁의 위세가 천하를 뒤덮었으므로 조조가 순욱에게 이 점에 대해서 물으니 순욱이 말했다. 동탁의 포악함이 이토록 심하니 반드시 환란이 일어나 목숨을 잃을 것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탁이 이각 등을 파견해 관동으로 나가겠는데 지나는 곳마다 사람을 사로잡고 약탈했다. 영천과 진료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영천에 남아있던 사람은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이듬해 조조는 연주목의 관직을 받았다가 후에 진동장군이 되었고 순욱은 항상 사마의 직위로서 조조를 수행했다. 이각 등을 파견해서 관동으로 나가겠다는 거는 옛날에 이제 이동 원유정에 보면은 이각 등이 남아가지고 진류하고 영천 등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막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흥평 원년 194년입니다. 조조는 도겸을 정벌하러 가면서 서주의 도겸을 정벌하러 가면서 순욱에게 남아서 지키는 일을 일임했다. 공교롭게도 마침 장막과 진공이 모반하고는 몰래 여포를 맞아들였다. 여포가 도착하자 장막은 유익을 사자로 해서 순욱에게 통보했다. 여장군은 도겸을 공격하는 조사군, 조조입니다. 조조를 돕기 위해 왔으니 마땅히 그에게 빨리 군사와 식량을 제공해 주십시오. 모두들 이 말을 의심했다. 순욱은
장막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군대를 정비하고 빠른 말을 보내 동군 태수 하우돈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여러 성의 무리들이 모두 여포에게 호응했다. 이때 조조는 모든 병력으로 도금을 공격했으므로 남아서 지키는 병력이 적었다. 더구나 병사를 감독하는 장수와 상급 관리 대부분이 장막 진공과 내통하고 모략에 가담했다. 그러나 하우돈이 도착해 그날 밤에 반란을 공모했던 수십 명을 처형하니 모두들 곧 평정되었다. 예주자사 곽공이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성알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그들도 여포와 공모했다고 말했으므로 성안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예주는 욕입니다. 자, 곽공이 순욱을 만나기를 원했으므로 순욱은 나가서 만나려 했다. 이때 하우돈 등이 말했다. 당신은 주 전체의 우두머리 힘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나가선 됩니다. 순욱이 말했다. 곽공과 장막 등은 본래부터 결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온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계략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설득하면 비록 이를 같이 도모할 수는 없어도 중립을 지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먼저 그들을 의심하면 그들은 장차 화를 내며 계략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공은 아직 이제 여포에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적어도 중립을 지키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곽공은 순욱에게서 두려워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견성 또한 쉽게 공략당할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 마침내 군대를 끌고 떠났다. 순욱은 또다시 정옥과 계략을 세우고 정옥을 보내 범현과 동화현의 우두머리를 설득시킨 끝에 이 세 성을 확보하고는 조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조조가 서주에서 돌아와 복양에 있는 여포를 공격하니 여포는 동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자, 여포가 뒤통수를 쳤다가 축출당했습니다. 흥평 2년 195년 여름입니다. 조조가 승지현의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심한 기근이 닥쳐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도겸의 죽자 조조는 서주를 빼앗고 돌아와 즉시 여포를 평정하려고 했다. 그때 순욱이 말했다. 옛날 한나라 고조가 관중을 보존하고 광무제가 한해를 근거라 했던 것은 모두 근본을 깊고 공고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제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아가면 적을 충분히 이기고 물러나면 충분히 굳게 지킬 수 있기에 비록 곤란과 패배도 있지만 마침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장公께서는 본래 연주를 근거로 해서 이를 도모해서 산동의 환란을 평정했으니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황하와 제수 사이는 천하의 요충지입니다.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주 얘기하는 거예요. 연주. 지금은 비록 황폐해졌지만 오히려 스스로 보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장군이 관중과 한해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평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봉과 설란을 접어주고 군대를 나눠 동쪽으로 진궁을 공격하면 진궁은 반드시 서쪽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타서 군대를 단속하고 보리를 수확해 식량을 절약해 곡식을 비축하면 한 번의 싸움으로 여포를 접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포를 접어주고 난 이후에 남쪽으로는 양주를 연계 함께 연수를 토벌해 회수와 사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포를 내버려 두고 동쪽으로 가면서 병력을 다수 남겨둔다면 그다지 쓸모가 없고 병력을 조금 남기다면 백성들은 모두 성을 지키느라 밖으로 나가 뗄나무도 못하게 됩니다. 여포가 다시 빈틈을 타서 포악하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질 것이고 견성 보면 위읍의 세 성만 지킬 수 있으며 나머지는 우리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연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장군께서는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또한 도겸이 비록 죽더라도 서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해 패배를 겨울삼아 두려워하여 동맹하였으므로 서로 표리 관계일 것입니다. 지금 동쪽 지역에서는 모두 보리 수확을 끝냈으므로 반드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들녘을 깨끗하게 해놓고 장군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성을 공격하려고 하셔도 함락시킬 수 없고 약탈하려고 해도 수확이 없으면 열흘도 못 가서 10만의 군대는 싸움도 하기 전에 저절로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지난달 서주를 토벌할 때 처벌을 엄격하게 행하였으니 처벌당한 자들의 자제들은 부영이 입었던 치욕을 생각하여 반드시 스스로 지키고 투항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조조한테 서주는 별로 감정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주 사람들이 조조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자, 나아가 그들을 쳐부술 수 있다고 해도 원한이 깊어 서주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일이라는 것은 진실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인데
큰 것으로 작은 것과 바꾸고 편안함으로 위태로움과 바꾸고 한때 형세를 헤아리고 근본이 굳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지금 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원컨대 장군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자, 조조는 즉시 그만두었다.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보리를 충분히 수확하도록 하고 다시 여포와 싸웠으며 병사를 나누어 여러 개의 현을 평정했다. 여포는 패해서 도망갔고 연주는 마침내 평정되었다. 자, 건한 원년 196년입니다. 조조는 황건의 무리를 공격해 무찔렀다. 한나라 헌제는 하동에서 낙양으로 돌아왔다. 조조가 헌제를 받들어 영접하고 호연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를 상의하자 어떤 사람이 산동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한성과 양봉은 막 천자를 낙양으로 데리고 왔고 북쪽으로는 장양과 동맹을 결성했으므로 진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욱이 조조에게 권했다. 진나라의 문공이 조나라의 양왕을 수도로 영접하자 제후들은 사물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 같이 따르고 복종했으며 한나라 고조가 동쪽으로 항우를 정벌하러 가서 항우에게 살해된 의제를 위해 상복을 입자 천하의 인심이 모두 따르고 복종했습니다. 천자가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장군은 가장 먼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의로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산동 지방이 혼란 상태에 있으므로 관우라는 거는 여기 낙양 근처를 의미하죠. 한국관 동쪽까지 의미합니다. 동쪽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 다른 장군을 보내 위협을 무릅쓰고 천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조가 직접 이제 그 천자를 마중 나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비록 조정 밖에서 임금을 위해 전란을 평정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황실의 일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것은 장군이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평소에 일관된 뜻입니다. 지금 천자의 수레가 수도로 돌아왔지만 낙양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정의로운 손비는 근본을 보존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고 백성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더해갑니다. 진실로 이 기회를 이용해 주상을 받들어 백성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은 큰 순리입니다. 공정한 태도를 갖고 호걸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큰 지략입니다. 대의를 품고 영제와 준거를 부르는 것은 큰 덕망입니다. 천하에 비록 반역의 무리가 있지만 결코 우리들의 근심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한성과 양봉이 감히 해롭게 하겠습니까? 만일 때가 이르렀는데 행동하지 않다면 사방의 중걸들이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 품을 것이고 이후에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낙양으로 가서 이제 천자를 받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조조는 마침내 낙양으로 가서 천자를 받들어 허연을 수도로 삼았다. 천자는 조조를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순욱을 한나라의 시중으로 승진시켜 상서령을 대신하도록 했다. 순욱은 항상 마음을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하고 엄정한 태도를 견지했다. 조조는 비록 정벌로 밖에 나가 있을 때도 군사나 국정에 관한 일은 순욱과 상의했다. 조조가 순욱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대신해 나를 위해 지략을 펼 수 있겠습니까? 순욱은 대답했다. 순유와 종요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순욱은 계책과 모의를 할 수 있는 선비를 말하면서 희지제를 추천했다. 희지제가 세상을 떠나자 또 곽가를 추천했다. 조조는 순욱에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가 추천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적절한 관직을 내렸다. 다만 양주자사가 된 엄상과 양주자사가 된 위강만은 처음에 양주는 여기고요. 나중에 양주는 여기입니다. 두 개가 우리나라 발음이 둘 다 양으로 같아요. 자, 양주자사가 된 위강만은 실패하여 나중에 실패해서 사망했다. 조조가 천자를 영접한 이래 원소는 내심 반항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원소님이 황하 이북을 병합했으므로 천하 사람들은 그의 강대함을 두려워했다. 바야흐로 조조는 동쪽으로는 여포가 근심거리였고 남쪽으로는 장수와 크게 싸우고 있었는데 장수가 완성해서 조조의 군대를 쳐부셨다. 이렇게 되자 더욱 교만해진 원소가 조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언사가 건방지고 오만하였다. 조조는 개빡쳐서 들어오고 나가는 행동과 동정이 보통 때와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모두 장수와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효가 순욱에게 이 점에 대해서 물으니 순욱은 대답했다. 공은 총명해서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경우가 절대 없으니 아마도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욱이 조조를 뵙고 그 가닥을 물으니 조조는 곧 원소의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지금 내가 군사를 일으켜 도의를 거스른 원소를 토벌하려 해도 힘으로는 상대가 안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욱이 말했다. 옛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볼 때 진실로 재능이 있는 인물이라면 설령 약한 것도 반드시 강하게 바꾸지만 정령 부적당한 인물이라면 비록 강한 것도 약하게 바꾸니 이것은 유방이 살아남고 항우가 패망한 경우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과 천하를 다투는 자는 오직 원소뿐입니다.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하나 안으로는 거리끼는 것이 있으며 사람을 임용하고도 그의 마음이 충성스러운지 의심하지만 공은 현명하고 통달해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음이 없지 오로지 재능에 따라 적당한 자리를 주니 이는 도량에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일을 처리할 때 지지부진하며 생각이 분분하고 결단력이 부족해 기회를 보고도 나중에 행동하며 잃어버리지만 공은 큰 일을 도모할 때 결단력이 없으며 변화에 대응해 고정된 전략만 따르지 않으니 이는 계략에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군대를 통솔할 때 너그럽고 느슨하고 법령의 권위가 서있지 않으며 병사의 수는 비록 많지만 실제로는 쓰기 어려운 데 비해 공은 법령이 이미 명확하고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시행하며 병사의 수는 비록 적지만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니 이는 무력에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조상이 물려준 자금의 의지에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를 꾸밈으로써 명예를 얻었으므로 선비 중에서 재능은 부족해도 논의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에게 귀속되지만 공은 지구한 인덕으로서 사람을 세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을 추진해 허황된 아름다움을 만들지 않으며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도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기에 천하에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실질을 본받는 인사들이 모두 공에게 등용되기를 원하니 이는 덕에서 이긴 것입니다. 대체로 이 네 가지 승리 조건을 가지고 천자를 보위하고 정의를 가지고 반역자를 정벌하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강대한들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조조가 기뻐하며 순욱이 또 말했다. 먼저 여포를 조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북의 원소도 쉽게 손에 놓을 수 없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원소가 또다시 관중을 침범해 소란스럽게 하고 강족과 호족을 어지럽히면서 그 남쪽에 촉한을 유인할까 걱정됩니다. 이는 나 혼자 연주와 예주에 의지해 천하의 6분의 5에 대항하는 경이니 어떻게 장차하면 좋겠습니까? 관중 혹시나 원소가 조조의 세력은 이렇게 있고 원소는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이제 원소가 그 관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 지역으로 들어가 옹양주로 들어가서 깽판 치지 않을까라고 조조가 걱정하는 겁니다. 순욱이 대답합니다. 관중을 다스리는 장수는 10여 명이나 되지만 그 누구도 일관된 명령으로 통솔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 한수와 마초만이 가장 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중에는 이제 마등, 마초, 한수 이런 군벌들이 이감 이런 군벌들이 있는데 그 군벌들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우세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산동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면 반드시 각자 군세를 정비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은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자를 파견해 화약을 맺으면 서로 화약이 유지되어 비록 오랫동안 안정하지 못하더라도 공이 산동 제후들을 평정할 때까지는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쪽 일은 종유에게 맡기면 될 것이니 공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유를 장안으로 보냈죠. 자, 건한 3년입니다. 198년 조조가 장수를 격파하고 동쪽의 여포를 사로잡아 서주를 평정하니 드디어 원소와 대치하게 됐다. 자, 조조의 세력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게 된 거죠. 공용이 순욱에게 말했다. 원소는 영토가 넓고 군대가 강성하며 전풍 허여와 같이 지모가 뛰어난 선비가 그를 위해 계책을 세우고 있으며 신배와 봉계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그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알량과 문추같이 3군을 다스릴 수 있는 용장이 그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공용 얘기입니다. 자, 순욱이 말했다. 원소가 비록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만 군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풍은 강인하나 윗사람을 거스르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배는 독단적이고 계획성이 없고 봉기는 과단성은 있지만 스스로의 판단이 따르니 이 두 사람이 원소를 위해 기주에 남아 뒷일을 관리할 때 허유의 가족들은 법을 위반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허유는 반드시 반역할 것입니다. 알량과 문추는 필부의 용맹이 있으니 한번 싸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건한 5년입니다. 200년입니다. 조조는 원소와 계속해서 싸웠다. 조조가 관도를 지키자 원소는 그 주위를 포위했다. 드디어 관도의 싸움입니다. 요 지역이죠. 이때 조조는 곤량미가 다 떨어져 왔으므로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허현으로 돌아가 원소를 유인하면 어떻겠냐고 의논했다. 순욱이 답장했다. 지금 군대에 비록 식량은 적지만 초나라 항우와 현나라 일방이
형량과 선고에서 싸우던 때처럼 심각하진 않습니다. 당시 유방과 항우 중에서 그 누구도 먼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먼저 물러서는 것이 세력의 굴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공이 적의 10분의 1의 병력으로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원수의 목을 조여 전진하지 못하게 한 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정세를 살펴볼 때 원수의 세력은 고갈되어 반드시 급변한 일이 생길 것이고 이는 바로 뛰어난 계책을 사용할 때이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조조는 머물기로 했다. 그러니까 조조가 계속 형제가 불리하니까 허창으로 이제 돌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순욱이 돌아가면은 너는 좆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볍게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원소가 따로 주둔하고 있는 곳을 급습해 그의 장수 순우경 등을 참수하니 원소는 퇴학했다. 이거 오소 사건이죠. 허유의 가족이 법을 위반했으므로 신비는 그의 저자식을 체포했고 허유는 빡쳐서 원소를 배반했다. 알량과 문수초는 싸움에 임해 목이 잘렸고 전풍은 가난하다가 원소에게 처형되었다. 이는 모두 순욱이 예상한 대로 된 것이다. 자, 건한 6년 201년입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동평군 안민현에서 식량을 제공받았으나 식량이 적어 하복의 원수와 싸우기에는 부족했으므로 원수가 막 패해서 제기하지 못한 틈을 타서 유표를 공격해 토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순욱이 말했다. 지금 원수는 패했고 그의 무리들은 떠날 마음이 있으므로 마땅히 그가 군공해진 틈을 이용해 그를 토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연주와 예주를 거스르고 멀리 장강과 한수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원소가 남은 군대를 거두어서 빈틈을 이용해 공의 배후에 나타난다면 공의 기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조조는 다시 황하 이후에게 주둔했다. 원소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조가 황하를 건너 원소의 아들 원담과 원상을 공격했다. 원소의 장군 고관과 곽원이 황하의 동북 지역을 침략하자 관우가 동요했는데 종요가 마등 등을 이끌고 그를 격파했다. 이 관한 기록은 종요전에 보인다. 요거는 무슨 맥이냐면요. 아무튼 이제 원소가 이제 관도에서 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자기 그 본거지로 돌아갔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조가 하복을 칩니다. 하복을 쳤는데요. 그때 그 곽원하고 고관이 삼국지 다음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뭘 글지는 아무튼 곽원하고 고관이 그 고래사 완역이래 있나? 완역도 있으면 읽을만 하죠. 곽원하고 이제 고관이라는 사람이 보자 그 황하의 동북 지역 그러니까 아무튼 요 지역을 쳤어요. 요 지역을 쳐서 내려왔는데 그 관우가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곽원하고 이제 고관의 기세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동요에 있었는데 그거를 종료가 그러니까 종료가 이제 옹양조에 있는 마등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곽원 등을 이겨버립니다. 그때 이제 마추가 큰 활약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종료전에 또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건 연이에 안 나올 거예요. 연이에 안 나온 얘기라서 내가 특이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겁니다. 연이에 생각보다 되게 빠진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는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 건한 8년 203년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전후 공적을 기록하고 표를 올려 만세정후에 봉했다. 자, 건한 9년 204년 조조는 업을 함락시켰으며 기주목에 임명되었다. 어떤 사람이 조조에게 말했다. 옛 제도를 부활해 구주를 설치한다면 옛 구주 중에서 기주가 통치하는 곳이 가장 광대해질 것이니 천하가 순응순이 응할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행정체계를 개편하자 그런 말일까요? 조조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순욱이 저지하며 말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주는 하동, 풍익, 부풍, 서하 등 여러 군과 유주와 병주의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명공에게 토지를 빼앗긴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기주 땅을 이렇게 쭉 늘려버리자 라는 건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게 이제 순욱의 얘기죠. 자, 이전에 명공이 원상을 격파하고 신비를 사로잡자 원천하가 진동하고 놀랐으며 사람들마다 자신의 토지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병사들을 지키지 못할까봐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지방들을 기주에 수의속시키면 아마도 모두 동요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관우의 여러 장수들이 관우를 폐쇄하고 침입을 예방하자는 책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관우 지역의 장수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빼앗길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병고가 생기면 비록 관우라는 건 여기서 관 함국권의 오른쪽을 의미할 겁니다. 일단 변고가 생기면 비록 선량한 태도를 지키던 자라도 태도를 바꾸어 서로 협박해 악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즉 원상은 죽음까지 시간을 벌려야 할 것이고 원담은 두 마음을 품으려 할 것이고 유표는 장강과 한수유역을 지키려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하는 쉽게 평정되지 못합니다. 원컨대 공께서 급히 군대를 이끌고 먼저 하북을 평정한 연후에 구경을 수리에 부응하고 구경이라는 건 낙양입니다. 남쪽으로 형주에 다다라 요표가 조정해 공원을 게을리한 죄를 문책한다면 천하 사람들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공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들마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천하가 크게 안정되어 옛 제도에 대해 의존하면 이는 사직을 위한 장구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구주를 설치하자는 논의를 철회했다. 이때도 순유는 항상 조조의 모사 중에 핵심으로 있었다. 이게 순유가 아니고 순욱인 것 같아요. 번역하실 때 잘못 번역하신 것 같아요. 맥락상 그렇습니다. 순욱의 형 순여는 감군 교위가 되어 업성을 지켰고 하북의 정치와 군 사이를 모두 감독했다. 조조가 원상을 정벌하러 갈 때 고관이 몰래 군대를 파견해 업성을 습격하려는 모의를 했는데 순연이 이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들을 남김없이 주살했고 그 공으로 여루에 봉해졌다. 조조가 순욱의 장남인 순운에게 딸을 시집보냈는데 나중에 안양공주로 불렸다. 순욱과 순유는 모두 고관 중신이었지만 한결같이 겸허하고 검소하며 공록을 친지와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자, 건한 12년입니다. 207년입니다. 순욱에게 시급 1000호를 더해주어 총 2000호가 되었다. 자, 하북은 다 통일됐고 이제 남쪽으로 떠갑니다. 유표를 토벌하기 앞서 어떤 계책을 낼 수 있냐고 조조가 순욱에게 물으니 순욱이 말했다. 현재 화하는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남방은 유표죠. 유표는 자신의 곤궁함을 알 것입니다. 공이 한편으로 완성과 섭당으로 공공연하게 출병한 후 한편으로는 새길로 따라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 내보내면 유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습받게 됩니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떠났는데 때마침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조는 순욱의 계책대로 완성과 섭당을 따라서 형주를 엄습하니 유표의 아들 유종은 형주를 내놓고 투항했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건한 17년입니다. 212년 동소 등은 조조의 자기를 국공으로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제후 자리까지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구석에 예물을 갖추어 그의 뛰어난 공헌을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은밀히 순욱에게 자문을 구했다. 순욱은 조조가 원래 의로운 군대를 일으킨 것은 조정을 바로잡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며 충정의 진실을 품고서 물러나 사양하는 인품을 지킬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덕망으로 해야지 그처럼 해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일이 계기가 되어 조조는 마음속으로 순욱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조조는 손권을 정벌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으므로 표를 올려 순욱을 초연에 남겨 군대를 위로하게 해주십사 청했다. 그대로 순욱은 군중에 남겨져 시중 광록대부가 되어 지절을 받고 승상의 군사 업무에 참여했다. 요게 유수구 전투인데 그 조조가 이제 손권 한번 쳤던 적이 있습니다. 쳤다가 이제 별 그거 없이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순욱이 초현에 남아서 이제 그냥 군대를 감독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조의 군대가 유수에 도착했을 때 순욱은 병으로 수춘에 머물렀다가 근심 속에 죽었으니 그의 나이 50이었다. 시호는 경후라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나 본데. 조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빈 그릇이었다. 순욱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한다. 순욱은 상서령으로 있으면서 항상 편지에 국가를 다스리고 전쟁을 도모하는 일들을 기록했는데 죽기 전에 모두 태워버렸다. 따라서 그의 뛰어난 생략과 치밀한 계획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요게 요게 정사에는 바로 나와 있진 않고요. 아마 그 다른 책에 이제 그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사 자체에는 그 뚜껑 이야기는 없는 걸로 빈 그릇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건한 18년 213년 조조는 드디어 위공이 되었다. 제후가 됐습니다. 순욱의 아들 순운이 자기를 계승해 관직이 호분중랑장에 이르렀다. 당초 조비와 평원후 조식의 제위계승 논쟁이 일어났을 때
조비는 예절을 지극히 하면서 순욱을 받들었다. 순욱이 죽고 난 후 순우는 조직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하우상과는 화목하지 않았으므로 조비의 미움을 받았다. 순운이 일찍 죽고 난 후 아들 순함과 순익은 조비의 외족하라는 이유로 총애를 받았다. 순운의 동생 순오는 어사중승이 되었고 순오의 동생 순선은 대장군 종사 중랑이 되었으며 모두 이름을 떨쳤지만 일찍 죽었다. 순선의 동생 순의는 함희연간의 사공이 되었다. 순운의 아들 순함은 후사를 이어 산기상시가 되었고 광양 향후까지 자위가 올라갔으나 30살에 죽었다. 아들 순군이 뒤를 이었다. 순익은 관직이 중령군까지 이르렀고 시호를 정후라고 했으며 표기장군으로 추정됐다. 아들 순계가 후사를 이었다. 순익의 처는 사마사와 사마소의 누이 동생이다. 두 왕은 모두 순익과 친하게 지냈다. 함의연간에 5등급 자기제를 세웠는데 순익이 이전 조대에 공훈을 세웠으므로 순계는 남돈현의 자작으로 바꿔 봉해졌다. 대한민국 순욱의 그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이제 순욱 이야기 끝이고요. 순유 이야기입니다. 순유 이야기. 자, 순유는 자가 공달이고 순욱의 조카이다. 조부 순담은 그 광릉태수를 지냈다. 광릉태수 여기죠. 자, 순유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었다. 순담이 세상을 떠나자 순담의 옛날 관리 장관이 순담의 묘를 지키기를 원했다. 이때 순유의 나이가 13이었는데 이를 이상히 여겨 숙부 순구에게 말했다. 이 관리는 범상치 않은 얼굴빛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도 간사한 일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순구가 깨달은 바가 있어 곧 다그쳐 물으니 과연 그는 살인을 하고 도망친 자였다. 그러니까 장관 이야기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순구는 순유를 다르게 보았다. 하진이 정권을 잡은 후 순유를 비롯해 국내의 병사 20명을 초빙했다. 그러니까 순유는 그때부터 명사 소리를 들었나 보네요. 자, 순유는 조정으로 들어와 황문시랑이 임명되었다. 동탁이 그 관동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사방에서 군대가 일어났으므로 동탁은 도읍을 장안으로 옮겼다. 순유는 의랑, 정태, 하옹, 시중, 충집, 월기교의 오경 등과 모의에 말했다. 동탁의 무도함은 걸주보다 더 심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원망합니다. 비록 그가 강한 군대에 의지할지라도 실제로는 한 명의 필부에 불과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를 직접 죽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효산과 함국관을 점거하고 천자의 명령을 보조함으로써 천하를 보조한다면 이는 춘추시대의 패자인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려고 할 때 발각되어서 하옹과 순유는 체포돼 옥에 갇혔다. 하옹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자살했으나 순유는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태연자야겠다. 때마침 동탁이 살해되자 순유는 풀려났다. 순유는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공부에 초빙되고 높은 등급으로 추천되어 임성의 재상으로 승진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촉한의 지세가 험준하며 굳세며 백성들도 풍부하고 많았으므로 순유는 촉군의 태수가 되기를 원했으나 길이 끊어져 이르지 못하고 형주에 머물렀다. 지금 이게 순유의 어떤 행적이 되게 특이한데 순유란 순욱은 이제 여기 갔다 그랬지만은 순유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미 그 명사소리를 듣기 시작해서 그 동탁 휘하에 있었어요. 동탁 휘하에 있다가 동탁을 직접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이제 그 옥에 갇혔다가 운 좋게 동탁이 그 죽은 뒤에 풀려났고 그 이후에는 그 촉군 있죠. 촉군으로 가서 여기에서 태수가 돼서 이제 운구하려고 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순유가 파촉으로 들어갔다면은 역사가 많이 바뀌었겠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그때 파촉에는 이제 유원하고 그러니까 유원이나 아니면 장로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나중까지 굉장히 평온한 지역이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순유가 만약에 이 지역에 들어가지고 짱박혔었다면은 이후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순유는 애초에 이제 순욱처럼 예를 들면은 원소의 밑에 들어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조조의 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좀 많이 이질적인 사람인 거죠. 자, 조조는 천자를 영접해 도읍을 허창에 정한 후에 순유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천하가 크게 혼란해 지모가 있는 선비가 마음을 수고롭게 해야 할 시기인데 그대는 형제에 머무르면서 촉한의 별난을 관망만 하고 있으니 너무 오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조는 순유를 불러서 연암대수로 삼고 얼마 후 중앙으로 불러들여 상서로 임명했다. 순유가 조조한테 왔습니다. 조조는 평소부터 순유의 명성을 들어왔다가 더불어 말을 나누고 난 후 크게 기뻐하며 순욱과 종류에게 말했다. 순유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일을 계획하면 천하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조조는 순유를 군사로 삼았다. 건한 3년 198년 조조가 장수를 정벌하는데 따라 나섰다. 순유가 조조에게 말했다. 장수와 유표는 서로 의지해서 막강하게 됐는데 장수는 정해진 근거지 없이, 장수가 여기 남양에 있었죠 그때, 사방으로 떠도는 군대 의지에 유표에게 걸식하고 있으니 유표는 장기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세면 그들은 분명 분리될 것입니다. 군대를 늦춰 기다리면 위인하여 이룰 수 없으나 반일 우리가 핍박해서 그들이 급박해지면 반드시 서로 돕는 형세를 이룰 것입니다. 순망치 아니죠. 그러나 조조는 순유의 견의를 듣지 않고 양성까지 진군해 장수의 군대와 싸웠다. 장수가 위급해지자 과연 유표가 그를 구하러 왔다. 조조의 군대는 매우 불리했다. 조조가 순유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아무튼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앞장까지 읽었구나. 자, 조조의 군대의 형세는 매우 불리해졌다. 조조가 순유에게 말했다. 네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조는 즉시 가볍게 무장한 군사를 갖추어 다시 장수와 싸웠고 크게 격파했다. 그의 조조가 여포를 정벌하러 완성을 떠나 합의성에 이르렀는데, 자, 이번엔 다시 합의로 왔습니다. 여기 여포가 있었죠. 패배한 여포가 합의성으로 물러나 굳게 지키고 있어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연이어 싸우기만 하니 병사들이 필요했으므로 조조는 귀환하려고 했다. 순유와 곽가가 말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갑자기. 순유와 곽과가 말했다. 여포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으며 지금까지 3번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으니 그의 날카로운 기운도 꺾였습니다. 3군은 장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장이 쇠약해지면 전군도 분투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진궁은 지모는 있지만 더디게 실행하며 지금은 여포의 기력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진궁의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진격해 급히 공격하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공은 지모는 있지만 더디게 실행하며 지금은 여포의 기력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진공의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격해 급히 공격하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기수와 사수의 물줄기를 끊어뜨려 합의성으로 흘러들게 하겠다. 성벽이 무너졌고 여포는 사로잡혔다. 자, 순유는 조조를 수행해 백마에서 유연을 구했고 계책을 내 알량을 참수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무제기에 있다. 백마를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조조는 치중대를 보내
황하를 따라서 서쪽으로 철수시켰다. 본초는 자, 이번 다시 그 관도 대전입니다. 어디까지 갔노? 아, 왜 자꾸 집중이 안 되지 오늘? 자, 치중대를 내보내 황하를 따라서 서쪽으로 철수시켰다. 원소는 이 소식을 듣고 황하를 건너 추격해 마침내 조조와 마주치게 되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조조에게 치중을 버리고 철수해 군영을 지키자고 했는데 순유가 말했다. 이로써 적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어찌 버립니까? 조조는 순유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치중으로 적들을 유인하자 적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투었고 진영은 혼란스러워졌다. 조조는 즉시 보병과 기병을 출동시켜 크게 부수고 원소군의 기병대장 문추를 베었다. 조조는 마침내 원소와 관도에서 서로 대치하게 됐다. 군량이 다 떨어져 갈 무렵 순유가 조조에게 말했다. 원소가 치중을 운반해 조만간 이를 것인데 즉 그것을 통솔하는 장수 한 명은 날세지만 적을 경시하는 인물이니 습격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누구를 내보내야 합니까? 순유가 말했다. 서황이면 됩니다. 조조는 곧 서황과 사환을 보내 습격해 달아나게 하고 원소의 치중을 불태웠다. 때마침 허유가 항복해 와서 말하기를 원소가 순우경 등을 보내 병사 만여 명을 이끌고 군량미를 받으려 하고 있는데 장수는 교만하고 병사들은 나태함으로 공격하면 되리라 했다. 조조의 모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의심했으나 오직 순유와 가후만이 조조에게 허유의 계책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조조는 곧 순유와 조홍을 남겨 본부 진영을 지키겠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해 순우경 등을 모두 베어버렸다. 원소의 장수 장압과 고람이 망려를 공격해 태워버리고 투항하자 원소는 마침내 군대를 버리고 도주했다. 장압이 항복해 와도 조홍은 의심하며 감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순유가 조홍에게 말했다. 장압은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아 분노하여 온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조홍은 곧 장압을 거두었다. 자, 관도 싸움입니다. 건한 7년 202년입니다. 순유는 원담과 원상을 토벌하러 군대를 따라서 여양에 이르렀다. 건한 8년 203년입니다. 조조가 마침 유표를 토벌했을 때 원담과 원상은 기주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원담은 신비를 보내 항복하며 구원을 구걸했으므로 조조는 그것을 허락하려고 하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대부분 유표가 강함으로 먼저 평정해야지 원담과 원상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유는 말했다. 천하에 바야흐로 일이 생기려는데 유표는 장강과 한수 일대를 앉아서 지키고 있으니 그가 사방을 정복할 야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일가는 내주, 기주, 청주, 유주, 병주죠. 내주의 땅을 근거로 해서 무장한 병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원소는 관대하고 후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는데 만일 두 아들이 화목하게 그 아버지가 이룩한 대합을 지키려 한다면 천하의 환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형제끼리 증오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세력이 곧 둘 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 중 하나가 합병되면 그들의 힘은 하나로 합쳐지고 힘이 하나로 합쳐지면 평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틈타 공격하여 취하면 천하는 평정될 것입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조조가 말했다. 조조는 원담과 친할 것을 허락하고 마침내 군대를 돌려 원상을 패배시켰다. 이후에 원담이 모반하자 순유는 대군을 수행해 남피에서 원담의 목을 베었다. 기주가 평정된 후 조조는 순유에게 자기를 내려야 한다는 표를 올렸다. 군사 순유는 처음부터 신의를 도와 정벌할 때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신이 앞뒤에서 많은 적을 이긴 것은 모두 순유의 계책 덕분입니다. 순유는 능수정후에 봉해졌다. 건한 12년 207년 조정은 명을 내려 대대적으로 공로를 논하고 상을 주었다. 조조가 말했다.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치밀한 책략으로 나라 안팎을 평안히 한 자는 문약이며 그 다음은 순유다. 문약은 순욱이죠. 순유에게 시급 400호를 주니 이전 것 값쳐 700호가 되었고 벼슬을 옮겨 중군사가 되었다. 위나라가 처음으로 건국되었을 때 순유는 상서령에 임명되었다. 순유는 생각이 깊고 치밀해 지혜와 방책이 있어 조조가 정벌하러 가는 것을 수행한 이래 항상 장막 안에서 계책을 모의하 했으므로 당시 사람들과 그 집안의 제자들도 그가 말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조조는 항상 일컬어 말했다. 공달은 순유죠. 겉모양은 우둔하지만 내면은 지혜롭고 겉으로는 겁이 많으나 속으로는 용감하며 겉으로는 약하지만 속으로는 강하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의 지혜는 도달할 수 있지만 겉으로 우둔한 척하는 지혜는 도달할 수 없으니
비록 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둔한 듯한 안자는 안영이죠. 안영이나 영무조차도 순유를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조비는 동궁에 있었는데 조조가 말했다. 순유는 모든 사람의 사표이니, 그러니까 모범이니 너는 마땅히 온 힘을 다하고 예의를 다해 그분을 공경해야 한다. 순유가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태자가 문병을 가 침상 아래에서 혼자 절하며 예를 표하니 순유가 존경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 정도였다. 순유는 종료와 절친했는데 종료가 말했다. 나는 매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되풀이하여 생각하며 스스로 바꿀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순유에게 자문을 구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문득 발견되곤 한다. 순유는 12주목에 달하는 기묘한 계책을 앞뒤로 그렸는데 오직 종료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 종료는 이것을 편찬해 묶어보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순유는 조조를 수행해 손권을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죽었다. 아마 이게 유수 싸움일 거예요. 매나 유수로 떠날 때 아마 순유가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특별하게 뭐 화살 맞아 죽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병으로 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조조는 순유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순유의 장남 순집은 순유의 유풍을 갖고 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둘째 아들 순적이 후사르였는데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졌다. 황초연간 순유의 손자 순표를 능수정후로 봉했으며 시급 300호를 주었다. 후에 구양정후로 바꿔 봉했다. 정시연간에 순유를 경후로 추승했다. 대가 끊겼다 그랬는데 어떻게 손자가 있지? 자, 마지막입니다. 가후 이야기입니다. 가후는 자가 문화이고 무위군 고장현 사람이다. 어렸을 때 사람, 무위라는 것은 여기죠. 엄청 서쪽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몰랐는데 오직 한양의 염충만이 그를 남다르게 중시해 가후에게는 장량이나 진평과 같은 기함이 있다고 말했다. 자, 그는 효렴으로 천거되었다가 낭이 되었다. 후에 병으로 관직을 떠나서 서쪽으로 돌아오다가 견현에 이르렀을 때 반란 일으킨 저족을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수십 명이 모두 붙잡혔다. 가오가 말했다. 나는 단공 외손자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로 매장하라. 우리 집은 반드시 후한예로 나를 살 것이다. 당시 태위 단경이 이전에 오랫동안 변방의 장수를 지내 그 위세가 서쪽 땅을 진동했기 때문에 가오는 이런 거짓말로 저족을 두렵게 한 것이다. 잠깐만요. 아하. 자, 서족은 감히 과연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그와 맹약을 맺고 그를 보내주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였어요. 사실 가오는 단경의 외손자가 아니었다. 가오가 어떤 상황에 응하여 대처하고 일을 이루는 것은 모두 이와 비슷하였다. 임기응변의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단경이라는 사람이 좀 해설해 드리자면은, 그 단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위였는데, 태위가 이제 요 지역에서, 관중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위세를 떨쳤답니다. 군사적인 업적으로. 아마 저족이나 강족 상대로 했던 이제 뭐 작전들이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족은 단경을 되게 두려워했는데, 혹시나 가오가 자기를 보고 이제 단경의 외손자라 그러니까 혹시나 밉보이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가오를 그냥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동탁이 낙양으로 들어올 때 가오는 태위연의 신분으로서 평진도위가 되었으며 후에 토로교위로 영전했다. 자, 동탁을 따라왔습니다. 동탁의 사위 중랑장 우보는 섬 땅에 주둔했고 가후는 우보의 군대에 있었다. 동탁이 패한 후 우보 또한 죽었고 동탁의 부리는 두렵고 무서워 교의 각사, 이각, 곽사, 장제 등은 병사를 해산시키고 새끼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동탁 그 동이원유전에 나와 있죠, 그죠? 동이원유전. 자, 이때 가오가 말했다. 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탁의 수하에 있는 양주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양주라는 것은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모두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군들은 오히려 병사들을 버리고 홀로 달아나려고 하고 있으니 일개 정장이라도 그대들을 한 명씩 체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군대를 데리고 서쪽으로 가서 다시 우리의 대우를 확충한 후 장안을 공격해 동탁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만일 다행히 일이 성사되면 우리는 다시 국가를 보위해 천하를 정복할 수 있고,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도망쳐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옳다고 생각했다. 이각은 곧 서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장안을 공격했다. 서쪽으로 공격했다고요? 이에 관한 기록은 동탁전에 보인다. 후에 가후를 좌풍이구로 임명하고 이각 등을 그의 공로에 의거해 제후에 봉하려 하자 가후가 말했다. 이것은 목숨을 구하는 나 하나의 계책에 불과했는데 무슨 공일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후는 완강하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또 상서보기하에 임명하려 하니 가후가 말했다. 상서보기하라는 것은 모든 관리의 사장이며, 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두목 그런 의미죠. 천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책인데 저는 본래 명망이 깊지 않으니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설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영리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나라의 조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각 등은 곧 가후를 상서에 제수시켜 관리의 선발을 관장하고 많은 일들을 바로잡아 구제하도록 했다. 이각 등은 그를 친근하게 대한 한편 두려워했다. 마침 가후가 모친상을 당해 관직을 버렸는데 광록대부로 제수되었다. 이각과 곽사 등이 장안에서 다투고 있을 때 이각은 또다시 가후를 선의 장군에 임명하려고 했다. 이각과 곽사 등은 화해해서 천자를 영접하러 나갔는데 가후는 있는 힘을 다해 대신들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천자가 이제 그 장안을 탈출해서 낙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천자가 이미 낙양을 떠나자 가후는 인수를 돌려보냈다. 이때 장군 단외가 화엄에 주둔했는데 가후와는 같은 군에서 태어났으므로 가후는 곧 이각을 떠나 단외에게 의탁했다. 가후는 본래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단외의 군사들이 우러러보았다. 단외는 속으로 가후에게 군대를 빼앗길까 두려웠으나 겉으로는 가후를 받들고 극진히 예의를 갖춰 가후가 점차 스스로 불안을 느끼도록 했다. 이때 장수가 남양에 있었는데 그 장제의 조카인 장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양으로 들어갔다가 장제가 화살에 맞아 죽고 장수는 여기 이제 그대로 눌러앉게 되죠. 자, 있었는데 가후는 은밀히 그와 교류하여 장수는 사람을 파견해 가후를 영접했다. 가후가 막 떠나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단외는 당신을 후하게 대접했는데 어찌해서 그대는 그를 버리십니까? 가후가 대답했다. 단외는 성품이 의심이 많아서 이미 내 뜻을 시기하였고 비록 그가 나를 두터이 예우해주긴 하나 오히려 나는 의지할 수 없었으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분명 그에게 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그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또 내가 밖에서 그를 크게 보내주기를 바라고 반드시 나의 처자식을 후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에게는 계책을 주로 한 사람이 없어 나를 원했던 것이니 내 집안과 나는 반드시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가후는 곧 장수가 있는 곳으로 갔고 장수는 가후를 만나자 자손의 예를 갖추었으며 과연 단위는 가후의 집안을 잘 돌보았다. 가후는 장수를 설득해 유표와 화친을 맺게 했다. 조조가 장수를 정벌하러 간지 오래지 않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군대를 끌고 퇴각하자 장수가 직접 군대를 끌고 조조를 추격하려고 했다. 가후가 장수에게 말했다. 추격하면 안됩니다. 추격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장수는 듣지 않고 군대를 진격시켰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왔다. 이때 장수가 가후에게 말했다. 속히 조조 군대를 추격해 다시금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장수가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미 패했는데 어찌 다시 추격한단 말입니까? 가후가 말했다. 군대의 형세는 변화하는 것이니 빨리 가서 추격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장수가 그의 말을 믿고 흩어진 병사들을 거두어 추격해 가서 크게 싸웠는데 과연 승리하고 돌아왔다. 가후에게 물었다. 정병을 이끌고 퇴각하는 조조 군대를 추격하려 하니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했고 패한 이후에 물러난 병사들로 승리를 거둔 것은 조조 군대를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조조 군대를 공격하면 자, 모든 것이 공의 말처럼 되었는데 보통의 원리와 위배되는 말로 어찌 모두 효염을 본 것입니까? 가후가 말했다. 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 비록 용병술에 뛰어나긴 하지만 결코 조조의 족수는 못됩니다. 조조의 군대가 비록 막 퇴각했으나 반드시 스스로 정병을 이끌고 뒤를 끊으려 할 것인데
추격하는 병사들이 비록 정예이지만 이미 적수가 못되고 게다가 조조군은 사절 또한 정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군이 피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조조가 처음에 장군을 공격하면서 계책으로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역량을 완전히 보여주지도 않고 물러났으니 이는 반드시 국내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조조는 이미 장군을 무찔렀으므로 반드시 가볍게 무장한 군대를 빠르게 전진시켰을 것이고 설령 그가 여러 장수들을 남겨 뒤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여러 장수들은 비록 용감하지만 또한 장군의 적수가 못됩니다. 따라서 장군은 비록 패잔병을 이끌어 싸웠으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겼으니까 다시 설마 쫓아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빨리 퇴학하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겁니다. 조조가. 장수는 이 말을 듣고 곧 감복했다. 이후에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와 대치할 때 원소는 사람을 파견해 장수를 부르는 동시에 가후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구원을 얻으려 했다. 장수가 이를 허락하려는데 가후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장수가 있는 자리에서 원소의 사자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원소에게 감사하지만 그들 형제들끼리도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찌 천하의 선비들을 받아들이시겠냐고 전하시오. 그러니까 원소 원술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는 잠깐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수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말했다. 어찌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는 몰래 가후에게 말했다. 이와 같으니 우리는 응당 어느 곳으로 돌아야 합니까? 가후가 말했다. 조조를 따라가는 것만 못합니다. 장수가 말했다. 원소는 강대하고 잠깐만요. 자, 장수가 말했다. 원수는 강대하고 조조는 약소하며 또 우리는 조조와 원수지간인데 어찌 조공을 따라갑니까? 원수지간이 맞죠. 왜냐하면은 장수가 이제 장수가 이제 뭐 조조가 이제 뒤통수를 치긴 했지만은 그 조조의 맏아들인 조항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조조를 따라가겠습니까? 가후가 말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마땅히 조조를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조는 천자를 받들고 천자를 받들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그를 따라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원소는 강성하므로 우리가 적은 병력으로 그를 따라가면 우리들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공의 군대는 약소함으로 우리들을 얻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조조를 따라가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무릇 패왕의 뜻을 품은 자는 진실로 사사로운 원한을 없앰으로써 온 천하의 덕망을 밝히는 법이니 이는 우리가 조조를 따라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장수는 가후의 말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조조에게 귀순했다. 조조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가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의 신의가 온천하에서 중히 여겨지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조는 표를 올려 가후를 집금으로 삼고 도종으로 봉하고 기주목에 오르게 했다. 물론 기주는 조조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주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참사 군공사로 남아있었다. 원소가 관도에서 조조를 포위했을 때 조조의 양식이 곧 떨어지려 하자 가후에게 무슨 계책이 있는지 물으니 가후가 말했다. 자, 관도대전 중입니다. 공께서는 현명하면서도 용맹에서도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도 싸움에 임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원소보다 낫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그보다 나은데도 반년이 지나도록 평정하지 못한 것은 단지 공이 완벽을 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언제 싸울지만 결정하면 순식간에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말했다. 좋습니다. 곧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30여리나 되는 원소의 진영을 둘러싸고 공격해 쳐부쉈다. 원소의 군대는 크게 무너졌고 하북은 평정되었다. 조조는 기주목을 겸임했으며 가후를 태중대보로 옮기게 했다. 가후를 원래 기주목으로 봉하지 않았나요? 자, 건한 13년 208년입니다. 208년이면은 하복이 다 평정되고요. 형주로 조조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자, 조조가 형주를 정복한 후에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 손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가후가 가난했다. 자, 적벽대전 이야기입니다.
명공께서는 옛날에 원시를 쳐부쉈고 이제 한남을 수복하였습니다. 한남, 한수 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남이라. 위세와 명성은 멀리까지 떨쳤고 본세는 이미 강성해졌습니다. 만일 옛날 초나라의 풍부함을 틈타 관리와 선비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편한 땅에서 즐겁게 일하게 한다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더라도 강동은 손권은 머리를 조아리며 승복할 것입니다. 조조가 이러한 과오의 권고를 듣지 않았으므로 결국 군대에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었다. 예, 그 조조가 아무튼 가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벽에서 크게 패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적벽 대전이 정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위제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오지나 촉지엔 나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조가 위남에서 자, 갑자기 또 시간이 급격하게 흘러서 적벽대전에서 자, 동관의 싸움으로 갔습니다. 자, 동관의 싸움으로 갑자기 옮겨왔습니다. 나중에 조조가 위남에서 한수 마초와 싸웠는데 마초 등은 토지를 떼어주며 화친을 모색하고 자식들을 관리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오는 거짓으로 이를 허락한 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조가 계책을 부르니 가오가 대답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무튼 조조가 계책을 부르니 가오가 대답했다. 그들을 이간시키면 됩니다. 조조가 말했다. 알겠소. 되게 쿨하네요. 그리고는 가오의 계책을 하나하나 사용했다. 이에 관한 일은 무제기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한수와 마초를 무찌렀으니 이는 본래 가오가 꾸민 일이었다. 이때 조비는 오관중랑장이 되었고 임치 후 조식은 재기와 명망이 바야흐로 흥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각자 당파를 이뤄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다투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조비가 가오에게 사람을 파견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방법을 물었다. 조비는 사이코패스라는 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식은 똑똑하다는 이점이 있었죠. 자, 가오는 말했다. 그래서 조비가 가오한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태자로 확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자, 가오가 말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숭상하며 직접 평범한 선비의 업을 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하며 아들의 도리를 그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같을 뿐입니다. 물론 조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비는 가오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깊이 연마하였다. 조조가 또 일찍이 좌우의 시종들을 물리고 왕위 계승 문제에 관해서 가오에게 물으니 가오는 묵묵히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꾸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내 말 쉽습니까? 가오가 말했다. 마침 뭔가를 생각하느라 즉시 대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오가 말했다. 저는 원소와 유표 부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소하고 유표 둘 다 자식들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집안 말아먹은 놈들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조가 크게 웃었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태자가 정해졌다. 가오는 스스로 조조의 오랜 신하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계책과 모략이 깊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 두려워
항상 문을 잠그고 스스로를 지켰다. 집에 돌아와서도 사사로운 교본을 맺지 않았고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들일 때에도 원문세족과 혼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천하의 지혜와 경영을 논하는 자는 가후에게로 왔다. 자, 조비가 즉위하여 문제가 되자 가후를 태위로 삼고 위수향후라는 봉작을 주며 시급 300호를 더해서 이전코 합쳐 800호가 되겠다. 또한 가후의 작은 아들 가방에게 가후의 800호 중 200호를 나누어줘 여루로 삼았고 맏아들 가목을 부마도위로 삼았다. 조비는 가후에게 물었다. 나는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을 정벌해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오나라와 총나라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토벌해야 합니까? 가후가 대답했다. 공격해 땅을 빼앗으려는 자는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을 우선해야 하며 근본을 세우려는 자는 덕으로 행하는 교화를 숭상해야 합니다. 폐하께서 길한 시기에 응해서 잠깐만요. 폐하께서 길한 시기에 응해서 선양을 받고 즉위해 군신을 통솔하고 있으니 만일 문덕으로서 천명을 거스르는 나라를 다스리며 오나라와 총나라 얘기합니다. 그 변화를 기다린다면 평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나라와 총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험준한 상과 물에 의지하고 있으며 유비는 영웅다운 재주가 있고 제갈량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손권은 허세와 실세를 구별하고 유구인은 군대 형세를 통찰하며 험준한 지형에 의지해 요충지를 지키고 강호의 배를 띄우고 있으니 단 한 번의 모든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를 운용하는 이치는 먼저 승산이 있은 연호의 싸움에 들어가고 적을 헤아리고 아군의 장수를 고찰해보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실책이 없게 됩니다. 신이 사사로이 모든 신하를 헤아려보건대 유비나 손권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폐하께서 하늘의 위세를 업고서 제위에 임했으나 완전히 승리를 거둘 형세는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순임금이 척에서 춤을 추자 유묘가 항복했습니다. 신은 지금 먼저 문덕이 있은 연후에 무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비한테 그 군사로 깝치지 말고 열심히 이제 그 내정이나 해라. 그게 이제 네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물론 조비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죠, 그죠? 자, 조비는 가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중에 강릉에서 한 차례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병사를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일으켰지만 사졸이 대부분 죽었다. 가후는 77살에 세상을 떠났고 시호는 숙후라고 했다. 아들 가목이 뒤를 이었으며 군수를 역임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 가모가 이었다. 자, 평화를 말한다. 물론 여기 이제 가후의 가치는요, 그 3대를, 그러니까 세 나라를 말아먹은 그 가규, 가충, 가남풍 그 집안이 아닙니다. 관련 없는 다른 집안일 거예요. 평화에 말한다. 순욱은 그 인품이 청아하고 수려했고 학식에 통달하고 단하여 왕을 보필할 풍모를 지녔다. 그는 기민하게 헤아리고 먼저 식별한 능력이 있었으나 그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순유와 가후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권모에 빈틈이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으니 아마도 장량과 진평에 버금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욱, 순유, 가후다. 순욱하고 순유하고 가후는 저도 이제 끝내면서 잠깐 평해보자면은 그 조조가 항상 이제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책사들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그죠?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또 뭐라 그럴까? 공신들이기도 하고죠. 위나라의 개국 공신들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 삼국지라는 게 연희도 마찬가지고 머리 쓰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힘 쓰는 사람들 위주로 결국에는 소설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들이 이제 되게 그 평가절하되는 면이 난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순유의 경우에는 그 촉군 뜻으로 이제 가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동탁을 암살하려고 그랬다거나 그런 행적들이 연희에 그렇게 내 기억에 그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안 나와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순유의 경우에는 연희에서 굉장히 많이 평가자라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게 그 역사책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삼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손자병법 같은 거를 읽는다 치면 거기 나와 있는 말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병법이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병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손자병법이나 뭐 오자병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병법서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체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진 않는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 이제 머리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것도 순욱, 순유나 가오 같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제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잘 움직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거고 잘 움직이지 못하면은 질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그 조언을 듣더라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조언을 안 듣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삼국지에서 예를 들면 무슨 게임 특히 게임에서 많이 그렇잖아 그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많이 좀 실제 역사하고 많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책살이나 아니면 모사꾼이라는 게 실제 역사하고는 좀 많이 상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책사라는 거에 그 보조한다는 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이제 그거든요. 그 순욱이었거든요. 가후는 이제 좀 더 이제 모략군에 가까운 거고 순욱이 그 어떤 왕을 보조하거나 아니면은 군주를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욱이 했던 말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네가 이길 것이다. 예, 네가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형세를 판단해 주는 거 이제 순욱의 역할이 있는 거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그런 그 잔꾀를 내는 포지션에 이제 순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싶은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통해서 책사라는 게 어떤 건가 아니면은 이제 그 조언이라는 게 어떤 건가 병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뭐 다르게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지 이후에는 고려사를 읽어달라는 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